일본의 여자 아베라고 불리우는 극우 다카이치의 독도 도발에 일본 최고 군사 전문가가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반일 감정으로 불타오를 때 한국을 건들다니 미친 겁니까? 731 부대 영화로 중국 14억이 반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독도 침공 3시간이면 자위대 起用されれ 전멸입니다. ば世 NHK 생방송 중 터진 이 폭탄 발언에 일본 1억 2천만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강한 일본을 자랑하던 그가 한국 방문 단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발견했길래 극우 성향의 군사 전문가가 의견을 바꾸었을까요? 일본을 공황 상태로 만든 7일간의 충격 실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토 신타로입니다. 61세 일본 방위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후배 연구원 야마다 코지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이토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GFP 군사력 순위가 발표됐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1위고 우리 일본은 늘 5위에서 8위 정도를 오가니까요. 그래? 올해는 몇 위야? 한국이 5위예요. 우리는 8위고요. 순간 커피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한국이 5위, 일본이 8위라고요. 작년보다 한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갔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니? 그것도 무려 3계단이나? 잘못 본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야마다는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5위, 일본 8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GFP는 원래 신빙성이 없어. 미국 놈들이 만든 기준이라 정확하지도 않고 병력 숫자만 세는 거지. 질적인 면은 전혀 고려 안 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습니다. 30년간 군사 전문가로 살아온 제가 보기에 한국군은 그저 숫자만 많은 허수아비 군대였거든요. 점심시간, 군의 식당이 시끄러웠습니다. 모두들 GFP 순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보다 위죠? 징병제로 억지로 끌려간 애들이 2년 군복 입고 나오는 게 다인데 동료들도 모두 황당해했습니다. 특히 선배 연구원 사토 켄지는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토 선생님, 이건 바로잡아야 해요. 선생님이 나서서 한국군의 실체를 폭로해주세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30년간 연구하신 분이 선생님인데 이런 엉터리 순위를 그냥 둘 순 없죠. 사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자위대 전술 교범을 편찬하고 NHK와 요미우리 신문에 군사 칼럼을 연재하는 일본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데 그날 오후 요미우리 신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토 선생님, GFP 순위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려고요. 간단합니다. GFP는 양적 지표에만 치중해요. 한국은 병력 50만이지만 대부분 의무복 무자들이죠. 반면 자위대는 24만 전원이 직업군인입니다. 누가 더 강하겠어요? 그럼 실제로는 일본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지스 8척, F-35 전투기, 최신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이 뭘 갖고 있죠? 자체 개발했다는 검증도 안 된 무기들? K9 자주포? 실전에서 써본 적도 없는 장난감들이에요.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제 인터뷰는 곧 신문에 실릴 예정이었죠.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 언론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군사력 5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한국 시민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어요. 불쌍한 사람들, 숫자에 속아서 착각하고 있군. 아내 마리코가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약해요? 약하다기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다고 할까? 전시에 징집된 시민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 우리 자위대는 매일 훈련하는 프로들인데 마리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겠죠? 30년이나 연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만 연구했어요. 한국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들의 K2 전차? 독일 기술 베낀 거예요. K9 자주포. 사거리만 늘렸을 뿐 정확도는 형편없죠. 국산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이라지만 핵심 기술은 다 외국 거예요. 며칠 후 방위대학 특강에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GFP 순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전쟁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징병제로 억지로 모은 50만보다 자원에서 입대한 우리 24만이 훨씬 강해요.
그들은 2년 복무하고 사회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6.25 전쟁? 75년 전 얘기고 베트남전? 미군 보조였죠. 반면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럼 왜 GFP는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죠? 단순해요. 숫자만 세니까. 전차 몇 대, 전투기 몇 대, 병력 몇 명.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운용하는 능력이죠. 일본의 기술력과 훈련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GFP 순위는 틀렸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지만 곧 제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 30년 신념을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소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야마다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토 선생님, GFP가 상세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섰대요. K9 자주포를 9개국에 수출했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대량 수출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가? 싸구려를 많이 팔았다고 강한 건 아니지. 하지만 야마다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예비군 320만 명, 즉각 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실시간 지휘 통제 시스템 운용,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 그만, 그런 건 다 서류상 숫자야. 실제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내가 놓친 게 있나? 사토 선배가 말했어요. 이토,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일본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어. 언론에서도 난리고. 그래서요?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한국군의 실체를 직접 보고 와서 논문으로 쓰는 거야. 그럼 모든 의혹이 풀릴 거 아닌가?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한국군을 연구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분석은 자료와 보고서를 통해서만 했죠. 좋은 생각이네요. 직접 가서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그날 오후 방위성 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더 심각했어요. 이토 박사, 이번 GFP 순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이 최근 무기 수출을 늘렸지만 그건 마케팅일 뿐이에요. 실제 전투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방위 예산은 한국의 2배인데 왜 순위가 낮냐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겠습니다. 차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가신다고요? 네. 학술 교류 명목으로 한국 국방부에 요청하면 될 겁니다. 3일이면 충분해요. 좋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젊은 자위관이 다가왔어요. 이토 선생님,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약합니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두드려줬죠. 걱정 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 한국군은 여전히 허세뿐이야. 집에 돌아와 마리코에게 한국 출장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학술 방문이야. 3일만 다녀올게. 왜 굳이 가야 해요? 30년 동안 책상에서만 연구했어. 이제 직접 확인할 때야. 그들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마리코는 한숨을 쉬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국방부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답변이 빨리 왔어요. 환영합니다. 이토 박사님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덱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죠.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출국 전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토 박사님, 한국 방문 목적이 뭔가요? 진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GFP 순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예상 결과는요? 글쎄요. 하지만 제 30년 경험으로는 큰 반전은 없을 겁니다. 한국군의 실체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기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됐죠. 공항으로 가는 길,
야마다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무기들 사진 많이 찍어오세요. 분석 자료로 쓸게요. 그래. 특히 K9이랑 K2 잘 봐둘게. 얼마나 과장됐는지 확인해야지. 그리고 한국군 훈련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징병제 군대가 얼마나 허술한지. 걱정 마. 다 확인하고 올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의혹이 풀릴 거야. 한국군의 허상을 벗겨내고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 기내에서 한국 국방백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병력 50만, 예비군 320만, 전차 2300대, 전투기 400대. 숫자는 대단했지만 저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 질이 중요한 거야.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제 30년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하지만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 다른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군의 약점을 찾아낼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국방부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이토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김대령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군. 한국군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대령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에이덱스 전시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직접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사격 시연도 준비했습니다. 실사격 시연이라 오히려 좋았어요. 실제 성능을 확인할 기회였죠.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됐죠. 저녁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는데 우연히 한국 방산업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방위연구소 이토 박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한화방산 직원들입니다. 내일 전시회에서 뵙겠네요.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거라는 듯이.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죠. 성능이 그렇게 좋나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장된 자신감일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첫째, K9 자주포의 실제 명중률은? 둘째, K2 전차의 장갑 방어력은? 셋째, 국산화율이 정말 90%가 넘나? 넷째, 예비군 320만이 실제로 동원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허세를 벗겨낼 생각이었습니다. 야마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한국 측이 꽤 자신만만한데 아마 쇼를 준비한 것 같다. 하지만 속지 않을 것이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선생님을 믿습니다. 한국군의 실체를 꼭 밝혀주세요. 일본 언론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한국군은 병력은 많지만 훈련도가 낮다. 장비는 국산이라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외국산이다. 실전 경험도 없고 지휘 체계도 구식이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일 전시회에서 뭘 보든 제 분석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새벽 3시에 잠깐 깼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50km만 가면 휴전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죠. 이런 환경에서 진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평화에 안주하는 게 아닐까? 다시 잠들며 저는 내일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의 약점을 찾아내 논문으로 쓸 생각에 오히려 설렜어요. 아침 7시, 김대령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일정이 빡빡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빨리 시작하죠. 차는 킨텍스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죠. 이토 박사님은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령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GFP 순위는 양적 지표에 치중하죠. 질적인 면에서는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그의 자신감이 거슬렸지만 저도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뭘 준비했는지. 전시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각국 방산업체들의 대형 부스들, 최신 무기들의 전시, 수많은 바이어들의 열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칠해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에이덱스 전시장에 들어서자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했고 한국 업체들의 부스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죠. 먼저 하나 부스로 가시죠. 김 대령의 안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거대한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물을 보니 사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토 박사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화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분당 6발,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 규격 155mm 포탄을 사용하죠. 실제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첫발 명중률 90% 이상입니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죠. 증거가 있나요?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군이 실사격하는 장면이었어요. 40km 밖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현재 몇 개국에 수출했죠?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까지 8개국입니다. 폴란드는 추가로 600문을 주문했어요. 8개국? 제가 알기로는 3개국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선택했을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 이전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은 나토 규격이면서도 독일제보다 저렴한 점을 높이 평가했죠. 다음은 K2 전차였습니다. 블랙팬서라는 별명답게 검은색 도장이 위압적이었어요.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현수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십식 전차와 비교하면 십식도 훌륭하지만 K2는 실전 환경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도 시속 70km로 주행하며 사격할 수 있죠. 시연 영상을 봤습니다. 험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며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부스였습니다.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토 박사님, 시뮬레이터 체험해 보시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콕핏에 앉으니 계기판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조종간을 잡고 가상 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엔진은 미국제지만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는 우리 기술이에요. 특히 AESA 레이더는 동시에 3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 중인가요? 네, 현재 40대가 생산됐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생산 중입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점심시간 야외 전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전시되어 있었죠. 사거리가 얼마나 되죠? 구형은 80km, 신형은 200km입니다. GPS 유도로 오차 범위 10m 이내예요. 200km면 우리 M270보다 긴데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클러스터 탄과 단일 탄두를 선택할 수 있고 36발을 1분 내에 발사할 수 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M270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 한국은 이미 그보다 나은 걸 자체 개발했다는 건가? 오후에는 실내로 돌아와 드론 전시를 봤습니다. 이건 정찰용 드론입니다. 8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죠. 자폭 드론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5kg 탄두를 장착하고 5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요.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일본은 이제야 드론 개발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라니. 전시장을 나오며 김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네요. 예상보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 무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시용으로 잘 포장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는 걸까? 방에 들어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9 8개국 수출, K2 폴란드 대량 판매, KF-21 양산 중 천무 200km 사거리. 야마다에게 메일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 무기가 형편없다고 하기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실사격 훈련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 대령이 더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생산 시설과 훈련장을 보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물론입니다. 먼저 간 곳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정도였어요. 월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월 12대 생산 중이지만 필요시 20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생산 라인을 걸으며 봤는데 자동화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용접하고 컴퓨터가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죠. 이 정도 자동화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었죠. 독일이 한국을 벤치마킹? 믿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야외로 나가니 완성된 K2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한 대에 올라가 봤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자동 장전 장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수가 버튼을 누르자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됐습니다. 6초. 일본 90식 전차는 수동으로 10초가 걸리는데 이 전차의 특별한 점이 뭐죠?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해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사각지대가 없죠. 다음은 실사격 훈련장이었습니다. K2 전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2km 거리에 표적이 있습니다. 이동간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차가 시속 50km로 달리며 포를 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 모두 명중. 그것도 표적 중앙에. 명중률이 이동간 사격 명중률 85%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일본 10식 전차도 이 정도는 못할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었어요. 오후에는 LI 지넥스1을 방문했습니다. 미사일과 레이더를 만드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천궁 방공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천궁이요? 패트리어트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40km, 동시 교전 능력 6개 표적, 그리고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절반이죠. 전시실에는 다양한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 현궁 근거리 미사일, 천룡 순항 미사일. 이 미사일들 모두 국산인가요? 네. 핵심 부품까지 90% 이상 국산입니다. 특히 시커는 우리가 독자 개발했어요. 시커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도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데 천룡 순항 미사일 사거리는 기본형 500km, 개량형 1000km입니다. 1000km? 네.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하고 오차 3m 이내예요. 일본의 순항 미사일 개발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다니? 연구소로 이동하며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토 박사님, 우리도 일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다른 길이요? 일본은 최고급 무기를 소량 보유하는 전략이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전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였죠. 197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기술 이전을 막았어요. 그래서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어려웠겠네요. 네. 하지만 덕분에 자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사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화면에 수출 현황이 나왔습니다. UAE,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은 무기 수출이 거의 없죠.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수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K9 자주포 야간 사격을 봤습니다. 야간에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열영상 장비와 자동 조준 시스템 덕분에 주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K9이 불을 뿜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죠. 그것도 연속 6발을 1분 안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내가 정말 몰랐던 건가?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자동 장전, 능동 방어, 이동간 명중률 85% 천무 사거리 200km, GPS 유도 천궁 독자 개발, 방공 미사일 천룡 순항 미사일 1000km.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그대로 일본에 보고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야마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무기들 별거 없죠? 다들 선생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서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셋째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거대한 연구 단지였죠. 이토 박사님, 오늘은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부대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 움직임도 즉시 탐지되죠. 어떻게 가능하죠? 위성, 정찰기, 드론, 레이더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가 통합되어 AI가 분석합니다. 화면을 보니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의 실시간 위치였죠. 전시에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모든 지휘관이 같은 화면을 봅니다. 대통령부터 소대장까지. 그래서 즉각적인 결정이 가능하죠. 일본 자위대는 아직도 계층적 보고 체계를 쓰는데 한국은 이미 네트워크 중심전을 구현했다니. 다음은 예비군 동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앱을 보세요. 박 박사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국방 모바일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예비군 320만 명이 모두 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비상시 즉시 소집 명령이 전달되어 320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죠? 지역별, 특기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선별해서 소집할 수 있어요. 시연을 받습니다. 가상 소집 명령을 내리자 10초 만에 대상자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일본은 예비 자위관이 5만 명 정도죠. 또 찔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비 전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AI 전투 분석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70년간의 전투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6.25 전쟁부터 최근 훈련까지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뭘 분석할 수 있죠? 적의 행동 패턴, 최적의 대응 전술, 병력 배치 등을 제안합니다. 정확도가 92%예요.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가상의 적이 침투하자 시스템이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이런 시스템을 언제 개발했나요?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간 IT 기업과 협력했죠. 한국의 IT 기술이 군사 분야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니. 점심 후 드론 운용 센터를 봤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군사용 드론이 500대입니다. 정찰, 공격,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죠. 500대나요? 네. 그리고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입니다. 몇 년 내 실전 배치가 목표예요. 일본은 이제야 드론 도입을 검토 중인데 사이버 전쟁 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고 방어합니다. 하루 평균 100만 건의 공격을 막아내죠. 공격 능력도 있나요? 그건 기밀입니다. 박 박사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가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국방연구개발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200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기파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죠. 예산은 충분한가요? 국내 총생산의 2.8%를 국방비로 씁니다. 그중 15%가 연구개발비예요. 일본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GDP의 1% 제한 때문에 연구소를 나오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토 박사님, 우리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어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일본은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이 영원히 지켜줄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했죠. 방에서 일본 자위대 자료와 비교해봤습니다. 통합지휘 체계 한국 우위 예비 전력 한국 압도적 우위 AI 활용 한국 우위 드론 전력 한국 우위 사이버전 비슷하거나 한국 우위 인정하기 싫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한국은? 생각과 많이 달라.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우리보다 강할지도 몰라. 에이, 당신이 그런 말을? 마리코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30년간 자위대 우월성을 주장해온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이토 박사님, 현역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보시겠어요? 한국군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대령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무기와 시스템은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만난다니 의외였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현욱 대위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5살 남자.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군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현욱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네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죠. 일본 자위대가 부럽습니다. 왜요? 최신 장비, 높은 월급, 사회적 인정. 우리 군인들은 월급도 적고 제대하면 잊혀지죠.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데도 부럽다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정현욱이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강남 거리가 보였죠. 제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어요. 17살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총을 들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혼자만 살아 돌아왔대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불러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우리가 약해서 전쟁이 났다. 네가 약하면 네 자식도 전쟁을 겪는다. 강해져라. 네가 강하면 아들은 평화롭게 살 거다. 정현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제 군 생활의 전부였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죠. 그래서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네, 1년에 한 번씩 훈련 나가면서 다짐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아들이 안전하다고.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 준서예요. 가끔 물어요. 아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뭐라고 답하세요? 아빠가 막을게. 아빠 친구들이 많거든. 삼촌들도 다 군대 갔다 왔잖아. 우리가 다 함께 지킬 거야 라고 하죠. 정현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 대학 동창 40명 중 38명이 군필이에요. 유사시 모두가 총을 들 수 있죠. 일본은 그런 게 없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징병제가 없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역설적인 말이었습니다. 정 대위님, 실제로 예비군 훈련은 어떤가요? 형식적이지 않나요? 정현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해요. 작년엔 시가전 훈련도 했죠. 시가전이요? 네. 서울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가정하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방어할지 계획도 세웠어요. 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 봐요. 왼쪽부터 의사, 변호사, 요리사, 프로그래머, 건축가. 직업은 다 달라요. 하지만 훈련 때는 모두 전사가 됩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변호사 형은 훈련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에선 말로 싸우지만 여기선 총으로 지킨다고. 정현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토 박사님,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예비군 훈련장 보러 가실래요? 멀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제 훈련장은 어떨까? 차로 20분쯤 가니 도시 외곽에 훈련장이 나타났습니다. 사격장과 전술 훈련장이 있었죠.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훈련해요. 사격 20발, 전술 훈련 4시간. 훈련장을 걷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이 든 교관을 만났습니다. 정 대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김 교관님. 일본에서 손님이 오셔서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김 교관은 60대 초반의 전직 부사관이었습니다. 일본 분이시구나. 여기가 초라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인상적이에요. 초라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없는 것보단 낫죠. 전쟁은 0.1%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김 교관이 사격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매년 10만 명이 사격 훈련을 해요. 대부분은 총 쏠 일 없이 살겠지만 만약을 위해 연습하는 거죠. 효과가 있나요? 당연하죠. 한 번 배운 건 몸이 기억해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정현욱이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훈련 때 10년 만에 총 쏜 친구가 있었는데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20발 중 15발 명중시켰어요. 훈련장 한쪽에는 시가전 훈련 시설도 있었습니다. 건물 모형들이 세워져 있었죠. 이건 최근에 만들었어요. 도시에서 싸우는 법을 훈련하죠. 실제로 서울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현욱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됩니다. 훈련장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네 작은 김치찌개집이었죠. 사장님, 2명이요. 정 대위, 오랜만이네.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우리 예비군 중대 취사반이에요. 취사반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시에 군인들 밥 해먹이는 거죠. 남편은 수송반, 아들은 전투반이에요. 온 가족이 예비군이라니. 식사를 하며 정현욱이 말했습니다. 이토 박사님, 한국 남자들한테 군대 얘기는 공통 화제예요. 처음 만나도 어디서 복무했어요? 하면 대화가 시작되죠. 일본은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정상이에요. 군대 얘기가 일상인 나라가 비정상이죠.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북쪽으로 50km만 가면 휴전선이고 그 너머엔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죠. 무섭지 않나요? 익숙해져요.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 사람들이 태풍에 익숙해지듯이. 그리고 준비하죠. 식사 후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현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토 박사님, 제가 2년군 복무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지킬 게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가 아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준서가 저처럼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켜야죠. 정현욱과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었어요.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전사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 남자 100명 중 몇 명이나 유사시 싸울 수 있을까? 아마 1명도 안 될 겁니다. 자위관 24만 명이 전부니까요. 한국은? 남자 100명 중 95명이 싸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훈련받은 예비 전사들이죠. 지킬 게 있는 사람은 강하다. 정현욱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평화?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정현욱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죠. 방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320만 예비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정현욱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그날 밤, 일본의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잊으려 했고,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고, 한국은 평화를 지키려 준비했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었다. 정현욱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가진 지킬 것이 있는 자의 각오였다. 이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이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3일간의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메모, 팸플릿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하나씩 다시 보며 일본 자위대와 비교해봤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 8개국 수출. 일본 99식 자주포 사거리 30km, 수출 실적 없음. K2 전차 자동장전, 능동방어. 폴란드 대량 수출 일본 10식 전차 수동장전, 수출 실적 없음. 천무 로켓 200km, GPS 유도 일본 MLRS 미국산, 사거리 70km. 비교할수록 암담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거나 최소한 대등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내가 30년간 뭘 본 거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한국군은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약하다? 거짓말이었어요. 강하다? 인정하기 싫었고요. 야마다에게서 메일이 또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귀국하시죠? 모두들 선생님 보고서를 기다립니다. 한국군의 허상을 확실히 밝혀주세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답을 줄 수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61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자위대 연구에 바친 사람. 내가 틀렸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 국방백서를 읽었습니다. 예전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전 국민이 전사, 유사시 320만 예비군 즉각 동원, 첨단 기술과 정신력의 결합. 이건 허세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50km. 정현욱의 말이 떠올랐죠. 1시간이면 포탄이 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75년을 살아온 나라.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약할 리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학자로서 양심을 버리는 거고요.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니바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30년 전, 처음 방위연구소에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자위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서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반면 한국은 절박했고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무기의 질,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각오가 우리와 다르다.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정말 제출해야 하나?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위해 무력을 포기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해 무력을 키웠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이 있는 쪽이 평화를 지킨다. 새벽 3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군사력 시찰 보고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안주할 것인가?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아침이었죠.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잠을 못 이룬 채 새벽 4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항 가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강 다리까지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의아해했지만 곧 출발했습니다. 마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다리 중간쯤에서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75년 전 전쟁이 있었다니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울처럼 제 얼굴이 비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자랑했던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자위대.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조직을 30년간 제가 연구한 자위대. 평화유지군으로 해외 파견은 갔지만 실제 전투는 한 번도 없었죠. 반면 한국은 매일이 전쟁 준비였습니다. 50만 현역, 320만 예비군, 전 국민이 대피 훈련을 하는 나라. 우리는 전쟁을 잊으려 했고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려 했구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야마다였죠. 선생님, 공항 가시는 길인가요? 아직이야. 한강에 있어. 한강에요? 왜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보고서는 쓰셨나요? 응. 한국군 약하죠? 침묵했습니다. 야마다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야마다? 우리가 틀렸어. 네. 한국군은 강해. 우리보다 훨씬.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직접 와서 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죠. 가까이 가보니 예비군 훈련복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훈련인가요? 한국말로 물었더니 노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침 운동할 때 이 옷이 편해서요. 일본 분이시네요? 네. 군사 연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6.25 참전 용사예요. 93살이죠. 93살. 1950년 전쟁 당시 18살이었겠네요. 전쟁 때 어떠셨어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끔찍했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어요. 우리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손자도 군대 가고 저도 예비군 훈련 나갔고. 노인이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리가 폭파됐거든요. 피난민들이 다리에 있을 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전쟁은 준비한 자에게는 오지 않아요. 노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평화롭죠? 네. 80년 넘게 전쟁이 없었어요. 부럽네요. 하지만 평화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노인과 헤어지고 계속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어요. 계산대 직원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았나요? 카드가 일본 거네요. 관광이세요? 군사 연구 때문에.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전역했어요. 포병이었죠. K9 다뤘나요? 네. 정말 좋은 장비예요. 40km 박 목표도 정확히 맞추죠. 훈련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니까. 전쟁 나면 제가 싸워야 하잖아요. 이 청년도, 저 노인도, 정현욱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니까 편의점을 나와 다시 한강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일본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평화? 아니면 평화라는 환상?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마리코였어요. 여보, 오늘 돌아오는 거죠? 응. 어때요? 한국은? 마리코, 우리가 틀렸어.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 진짜 군대를 가진 나라야. 우리는? 군대 흉내를 내는 조직을 가진 거고. 마리코가 놀란 듯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연구한 건지 모르겠어. 여보, 미안.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어요. 7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75년 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해졌고, 준비됐죠. 우리는 잊으려 했어요. 그래서 약해졌고, 안주했죠.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도시 곳곳에 전쟁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구나. 공항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뭘 선택해야 할까? 계속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설 것인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에 대한 의지, 평화를 지키려는 각오였죠. 진정한 평화는 강함에서 온다. 정현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랐지만 평화를 지킬 힘은 기르지 않았어요. 도쿄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야마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의 표정은 기대로 가득했어요. 야마다, 연구소로 바로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차 안에서 야마다가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들 별거 아니었죠? K9도 과장됐고? 선생님, 연구소에서 얘기하자. 연구소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토, 어땠나? 한국의 허세를 확인했겠지? 사토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K9 자주포입니다. 8개국 수출 실적이 있고요. 8개국? 네. 그리고 이건 K2 전차, 폴란드에 1000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사거리 200km. 우리 MLRS의 3배입니다. 그건 과장된 거 아닌가? 직접 봤습니다. 실사격도 봤고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통합지휘 시스템, 예비군 320만, AI 전투 분석.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야마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논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군사력의 허상을 쓰기로 하셨잖아요. 제목을 바꿀 겁니다. 뭐로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현실로.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토, 자네 정신이 나갔나? 사토 선배가 소리쳤어요. 그런 논문을 쓰면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30년간 일본 자위대를 연구해온 내가 한국에서 깨달은 것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군대를 가진 게 아니라 군대를 흉내내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코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이런 글을 쓰면 당신 입지가? 알아. 하지만 써야 해. 왜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일본이 계속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마리코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을 지지해요. 일주일 후 일본 국제관계학회 연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200명의 학자와 언론인이 모인 대강당.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려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30년간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한국군을 과소평가했고 자위대를 과대평가했죠.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3일간 한국에서 본 것은 제 인생관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였고 우리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핑계로 나약해진 나라였습니다. 학회 발표 다음 날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토 신타로, 자위대 무능론 주장, 30년 경력 전문가의 충격 고백. 온라인은 더했어요.
매국노다. 한국에 매수당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6개월 후 서울대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평화의 역설이란 주제로 강연했죠.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강연 후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도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최고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 30년의 확신이 3일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은 현실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니까요. 이토 신타로의 용기 있는 고백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